15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자기 돈 5억에 10억 대출 받았죠. 영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금리가 낮았어요. 뭐 예를 들어 2.4라고 해볼게요. 대출 금리. 10억에 2.4면은 1년에 2,400이잖아요. 그럼 한 달로 나누면 200이죠. 와이프하고 둘이 벌면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올라도 커버가 가능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출 이자가 6, 7%까지 올라가잖아요. 집값까지 빠지니까 너무 힘겨워지는 거죠.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빚 막는다.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랏빚이 빨리 늘어나는데 그 중심에는 가계부채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우리 사실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부동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큰 부동산 자산을 들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온다고 하니까, 불안하다고 하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영끌에서 사냐 아니면 현금 확보하냐, 이제 이게 부동산 어떤 경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고 한다면 사실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영끌 하셨던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이 하셨던 얘기를 좀 갖고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영끌을 하셨다고 해서 이제 이분이 영끌을 한 이유가 집값이 오를 줄 알고 그냥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영끌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일단 물론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는 있었지만 이제 이런 거였죠. 들어보니까 저는 되게 리즈너블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15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자기 돈 5억에 10억 대출 받았죠. 영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왜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게 샀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금리가 낮았어요. 뭐 예를 들어 2.4라고 해볼게요. 대출 금리. 그럼 10억에 2.4 계산하기 이렇게 10억에 2.4면은 1년에 2,400이잖아요. 그럼 한 달로 나누면 200이죠. 10억 대출이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한 달에 200이면 와이프하고 둘이 벌면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200이 부담되는 건 맞지만 집값이 더 올라가는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집을 사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샀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오를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큰 스트레스였잖아요. 근데 이자 부담이 크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신 거죠. 저는 거기까지는 리즈너블. 근데 금리가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 변동금리인데. 근데 이제 얘기하신 게 아니 올라도 사실 옛날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못했죠. 왜냐하면 정기예금 금리로 보면은 정기예금 금리가 작년에 5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누구도 5%까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2.4에서 3으로 4로 오른다고 해도 한 달에 내는 이자가 300이잖아요. 그래서 올라도 커버가 가능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출 이자가 6, 7%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집값까지 빠지니까 너무 힘겨워지는 거죠. 이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집값이 빠졌다라는 게 1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금리가 올랐다라는 스트레스가 2번이에요. 이 두 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빠진 거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빠졌다는 얘기 작년에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제일 큰 리스크는 금리가 올라가서 집값이 빠지는 리스크가 제일 커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 부담이 숨막힐 정도로 커지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너무 뛰어서 부담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면 오롯이 집을 갖고 있는데도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집을 아주 안 좋은 가격이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내몰리죠. 그럼 심리적으로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이자가 매달 나가고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부담이 있으니까 영끌이라는 건 일단 시작부터 무조건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거죠. 집값이 뭐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도 부담스러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끌의 핵심은 캐쉬를 말려버린 다음에 집을 사버리는 거잖아요. 자산에다가 결국엔 집이라는, 주택이라는 비유동성 자산을 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을 갖는다 안 갖는다를 떠나서 이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 리스크를 대비할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집을 팔아 현금 갖고 있으세요? 현금 다 버리고 집 사세요? 이게 아니라 주택이 1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해서 갖고 있는 건 오케이인데 대신에 이게 너무 무리하게 들어가가지고 현금이 말라서 오히려 디폴트 리스크에 빠질 정도, 내가 너무 불리한 위치에 서가지고 이걸 파이어 세일로 던져버려야 되는 케이스들, 이렇게 몰리지 않게 현금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그 케이스로 가면 그렇게 비싼 집을 사실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현금 부담이 적은 쪽으로 사셨으면, 대출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서 사셨으면 금리가 올랐을 때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집값이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떨어지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 반등을 할 때 그 집을 갖다가 어설프게 파신 게 아니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반등을 갖다가 받아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빚내서 집 사요 아니면 말아요 이게 아니라 빚내서 집 사거나 이거는 개인의 판단인데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건 정말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을 갖다가 내가 부담 없이 지킬 정도의 캐시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그럼 이제 떨어지면 다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지는 게임은 하지 말자라는 레슨은 배웠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내년에 또 금리 내린다고 하던데 아, 네네. 그러면 집값 다시 올라간다고 기대할 수도 있는 걸까요?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이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2010년대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그때 금리가 내렸었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그때 이제 1.25까지 낮춰요. 그래서 금리가 한번 쭉 인하됐는데 그 사이클에서 주택시장이 회복을 못했어요. 그때 제일 많이 유행했던 단어가 네. 하우스 푸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고전 용어인데 네. 금리가 낮아져도 빚 부담이 너무 크니까 누가 집을 사겠어? 이 로직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오르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한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우리나라 금리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땐 또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으로 모든 걸 그러네요.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금리라는 건 수요를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출을 받아서 얼마나 살 수 있나. 재밌는 건요. 2004년에서 7년 사이에는 특히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려 있어서 금리를 높이는 나라로 돈이 막 밀려 들어와요. 더 많은 이자를 먹으려고. 우리나라로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 자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유동성으로 풀려요. 이게 주택시장에 또 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을 엄청 밀어 올리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는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뛰었거든요. 2010년대 초반에는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살아났고. 금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 오케이. 그건 맞는데 모든 영향을 갖다가 다 지배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결국에는 수요 사이드에서 봐야 되고요. 수요 사이드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공급이 있고 그쵸. 또 하나는 금리라는 건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돈의 가격인데 금리를 낮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다. 네. 아니면은 과세가 존재한다. 그래서 너나이님 같은 경우도 부동산 워낙 잘하시니까 그렇죠. 저처럼 매크로 사이드에서 금리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는 건 조언은 참고하시고 예. 종합적으로 보실 때는 이 금리라는 것도 같이 놓고서 부동산에 대해서 조언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현금 가질까요? 영끌해서 부동산 가질까요? 이 네. 우문현답이죠, 정말. 그건 아니고요. 네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일단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됐고 네네. 금리라는 매크로 변수 중 하나를 네네. 반드시 고민해보자라는 네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몇 %나 갖고 있어야 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현금이라는 게 진짜 지폐로 갖고 있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 MMF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는 예금은 중도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네. 뭐 한 달짜리 정기예금은 사실상 현금에 준하는 케이스죠. 그럼 그럼 이런 자산들을 일부 갖고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뭐 7, 80% 정도 된다 자산에 네. 그럼 반대편에 12, 20% 정도는 현금은 갖고 있어야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그 현금의 비중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 정도는 돼 있어야 혹시 금리가 많이 뛸 때에도 커버할 수 있는 레벨이 되겠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비중은 없습니다만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가지고 이 부동산을 굉장히 쫄리는 위치에서 던지지 않을 정도, 네. 이자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네. 되게 필요하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런 고금리의 이자 폭탄을 맞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앞으로 이 빚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그럼 개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그 빚이 결국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라는 네. 얘기가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봅니다. 첫 번째는 이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더라도요. 네. 만약에 그만큼 성장이 강해지고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채가 늘어나는 걸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나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일정 수준 완만하게 금리를 높여놔서 네. 이자 부담이 좀 있어야지 대출을 더 안 받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갖다가 연착륙시키려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려고 합니다. 자, 부채가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특히 이 중에서도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았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의 충격이 누군가한테는 더 크게 다가오게 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수준 만약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캐시를 일정 수준을 확보하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현금이라는 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잖아요. 네. 유동성 높은 자산에서 이거보다는 비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아주 과감하게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과감하게 이동을 하고 그걸 대출받아서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예. 이게 결국엔 가계부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감기게 되면은 그래서 작년에 한번 우리는 겪어본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비빌 언덕은 만들어 놓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항상 그때는 미리 생각이 참 안 돼요.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미리 보고 자산 가격의 하락이 언제든 되풀이 되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음을 꼭 유념하고 자산 배분을 해야 한다라는 레슨을 주셨습니다.